안녕하세요. 인문강좌 감성문학교실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백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장혜림 작가님 모시고 소설 가족 이데아로 보는 가족이라는 공동체와 이데아에 대해서 함께 강의를 듣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장혜림 작가님은요, 전북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셨고 라디오와 TV의 방송 작가로도 활동을 하셨고요. 특별한 야미의 인생 이 작품으로 문학광장 소설 부분 연관 최우수상을 수상하셨고, 그리고 메타버스 스릴러 가족 이데아의 작품의 작가님이시기도 합니다. 예. 작가님, 오늘 이제 이 집필하신 가족 이데아라는 작품으로 보는 가족이라는 공동체와 욕망의 이데아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강연을 들을 텐데요. 네. 혹시라도 이 강의의 제목이 조금 무겁지 않을까? 네. 혹은 너무 우리가 무거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께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 한 말씀 주시면서 이 강의로 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주제가 얼핏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네. 아마 제 소설 제목이 가족 이데아라서 이렇게 주제를 정해주신 것 같고요.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전에는 라디오나 TV 방송 작가로도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제 들으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작가님께서 혹시 편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마음으로 저희도 함께 이야기를 들으면서 따라가도 될까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제 장혜림 작가님의 소설 가족 이데아로 보는 가족이라는 공동체와 욕망의 이데아, 지금부터 박수로 강의를 시작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먼저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우리 흔히 가족이라고 하면 운명의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생물학적으로도 가깝고 환경적으로도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운명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아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저는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운명과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가족이랑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역시 한 인간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되게 인상 깊게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신경과학자 한나 크리즐로우가 쓴 운명의 과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여기서 이제 이 주제를 다루는데요. 가족은 선택할 수 없는 그 존재잖아요. 예. 그 공동체인데 이 저자는 이 책에서 어떻게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얘기를 할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할 것 같으신가요? 우선 이 한나 크리즐로우 저자의 운명의 과학이라는 책이 소설책인가요? 아닙니다. 약간 과학, 인문과학 소설인가요? 네, 신경과학자가 쓴 인문과학책. 그럼 약간 알기 쉽게 풀어 쓴 과학책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럼 굉장히 과학적인 그 실험과 그 실험의 결과들이 나와 있을 텐데 네. 그 결과로 인간의 삶의 운명이 정해져 있겠느냐 아니겠느냐. 네. 저는 과학은 정해져 있다고 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잠깐 과학이 정해져 있다고 얘기한다고요? 네, 생물학적으로 거의 뇌에서 결정되어 있다는 얘기를 약간 충격적인 내용일 수도 그럼 있는데 작가님, 제가 하나만 더 추론해 보겠습니다. 네. 정해져 있다면 과학은 결코 100%로 정해져 있다고 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0%로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과학이라면 네. 저분이 한나 크리즐로우 선생님이 네. 과학적 지식을 가지신 분이라면 네. 저는 100%의 확률보다는 네. 어떤 부분들의 근거를 가지고 네. 보니 네. 그 과학적인 근거가 있겠더라. 네. 운명적으로 대물림되는 네. 무엇인가가 있겠더라. 이 정도로 제가 유추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정도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유전자라는 것은 예. 네, 현대 과학의 힘으로는 아직 물론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예. 어떤 도덕적으로 아직 허용된
그 범위가 예. 있지 않기 때문에 음. 유전자라는 건 바꿀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뇌 배선 같은 것도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고 성격이나 기질 같은 부분들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생물학적 운명이라는 것이 거의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예. 심지어 자유의지조차도 음. 없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 이 책에 지금 한나 크리슐로의 운명의 과학에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네, 인간의 자유의지조차도 자신이 어허, 생각하는 이분이 선 넘으시는 것 같은데 이 작가님이 선을 넘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네, 거죠? 네, 예. 자유의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조차도 사실은 이미 자신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예. 생물학적으로 환경적으로 음.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문이 생기게 되잖아요. 정말 우리의 운명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자신의 운명을 그렇게 거스르려고 노력하는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고 예. 또 정말 그것을 운명을 극복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수많은 사례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예. 그러면 정말 그렇게 딱 정해진 것이 100%냐? 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100%는 아니라는 100%는 아니죠. 네, 예. 이야기가 나온대요.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게 인간의 신념이라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인간의 신념이 네,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네. 예. 네. 아, 이게 다른 책입니다, 네, 또. 네. 예. 그 연관이 되어 있는 책인데요. 예, 예. 이 책의 저자가 제임스 펠런이라는 음. 뇌과학자인데 괴물의 네. 심연이라는 책을 썼어요. 역시 이 책 역시도 과학 도서입니까? 네, 네. 소설이나 네. 작품 그 책 표지만으로는 약간 스릴러 네. 소설처럼 보이기도 아, 하는데요. 네. 예. 그리고 굉장히 잘생긴 것처럼 나오는데 예. 사실 그 후에 많이 살이 찌셨어요. 아, 저 얼굴이 저렇게, 저자입니까? 마르신 분은 제임스 펠런이라는 저자의 네, 사진입니까? 네, 예. 네. 그래서 그 저자의 사진, 자신의 이제 사진을 예, 이렇게 하면서 실으면서 스릴러, 얼핏 정말 스릴러처럼 보이는 그런 표지가 실려 있는데, 예. 왜 그랬냐 하면 이 저자가 연쇄살인자의 뇌를 연구하고 있었대요. 예. 그래서 어떤 공통점이 발견되는 거를 비교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실수로 자신의 뇌를 찍은 뇌 MRI 사진을 비교하다가 예.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혹시 네, 저자 자신도 네, 사이코패스에 네, 그런 생물학적인 기질이 예.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있었다. 예. 그리고 이제 역으로 자신의 조상들을 추적해 봤더니 굉장히 많은 조상들이 살인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자기는 왜 그 사이코패스가 되지 않았을까 예. 한번 생각을 해보니 부모님이 굉장히 많은 정성으로 사랑으로 그 자신을 키워주셨고 예. 또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이타심 어린 배려심 있는 행동으로 하는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신은 성향적으로 그런 사이코패스의 기질을 갖고 있다는 걸 뒤늦게 생각해 봤더니 예. 네, 정말 그런 성향들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뇌과학자가 예. 될 수 있었던 거죠. 이렇듯이 운명이라는 것이 얼핏 정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 네, 어떤 환경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느냐 또 본인이 스스로 이 뇌 사진을 보게 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사이코패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예. 네, 자신의 운명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고 자신이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삶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그렇겠죠. 때문에 네. 그런 그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또 저명한 그 뇌과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겠죠. 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다시 운명의 과학 책으로 돌아가 보면 예. 그래서 인간의 신념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수감자, 예. 네, 그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그 조사를 해봤다고 해요. 자신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지 예. 아니면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는지 그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으세요? 운명을 믿는 수감자가
더 재범률이 낮았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는 수감자가 더 재범률이 낮았을 것 같으세요? 재범률. 그러니까 네. 재범률은 다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만 수감되는 것이니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운명이 있다고 믿는 분들이 재범을 했을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아, 그래서 자신이 네. 네, 자유의지도 없을 수도 있다고. 예. 네, 아까 그 한나 클리추 저자는 음. 책에서 밝혔지만 예. 사실은 자신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결과값은 달라질 수 있다는 달라질 수가 거죠. 있다.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신념이라고 인간의 그 믿음이 얼마나 그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예.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인간의 유전자에 운명이 새겨져 있지만 환경에 따라서 특히 신념으로 네. 그것의 그 운명을 바꿀 네.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야, 흥미진진합니다. 네. 그리고요. 네. 그런데 저는 예. 제 그 소설 가족 이데아에서는 운명이 바뀔 수 없는 것처럼 예. 네,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만큼 저는 이제 사회적인 그런 문제를 많이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 그런 내용으로 전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운명의 과학이라는 책에서도 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운명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신념으로 그것을 바꿀 수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연민이다. 연민의 시선으로 항상 타인을 보아야 하고 예. 그 힘으로 또 사람이 그만큼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실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소설 가족 이데아로 보는 가족이라는 공동체와 욕망의 이데아 작가님의 강의를 통해서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소설 가족 이데아로 보는 가족이라는 공동체와 욕망의 이데아라는 주제로 작가님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남은 시간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작가님의 대답을 듣는 그런 시간으로 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까부터 책 표지와 작가님의 얼굴이 계속 이 PPT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작가님이 집필하신 가족 이데아는 어떤 소설일까? 네. 가족과 이데아를 다룬 것은 알겠는데 혹은 네. 그것이 합쳐진 어떤 그런 작품인 것은 알겠는데 줄거리 소개라든가 간략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이 작품에 대한 네. 소개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잠시만요. 제가 욕망의 이데아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네. 뒤에 부분이 네. PPT가 없네요. 그래서 그냥 제가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예, 예. PPT. 욕망의 이데아 부분이 아예 별도로 존재합니까? 네, 아까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네. 이제 욕망의 이데아를 네. 얘기해 그럼 보겠습니다. 편하게 이 페이지를 열어두시고 작가님이 그러면은 네. 가족이라는 공동체와 욕망의 이데아, 이제 욕망의 이데아 부분에 대한 작가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그 이데아 파트로 안 넘어가신 거예요? 네, 안 넘어가져가지고. 아, 넘어가지질 않아서 PPT가. 네. 그럼 거기서부터 PPT로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교실 이데아 파트 지금 말씀하신 거죠? 맞다. 그 있구나, 맞아. 네. 네. 이거지. 네. 다음으로 가족 이데아의 또 다른 한 축인 이데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그 소설 제목을 지을 때요. 원래 이데아라고 하면 플라톤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플라톤의 개념보다는 교실 이데아,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그 노래 제목에서 그 영감을 얻어서 제목을 썼고요. 예. 교실 이데아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교실의 형태가 있는데 네. 이데아적인 어떤 형태의 교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가족 이데아라는 소설도 가족 구성원이 각자가 원하는 이데아로서의 가족이 존재하는데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행해 하는 과정에서 점점 그 가족들이 파멸해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예. 네.
플라톤은 그 이데아를 원형이라고 보았거든요. 예. 원래 가장 좋은 상태가 원형으로 먼저 존재하고 현실에서는 여러 현상들 때문에 그 원형이 가려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플라톤이 말한 대로의 이데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그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런 상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설 속에서 인물들이 추구했던 이데아 세계 역시 그 플라톤적인 이데아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주인공 이름이 원형인데요. 예. 이 원형이 가상현실 속에서 꿈꾸는 가족 이데아가 재벌 가족이었어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지만 한 번쯤 상상해보는 그런 세속적인 꿈을 원형도 가상현실 게임에서 꿈꾸게 되는데요. 예. 게임에서 상상했던 가족 이데아를 실현했는데 주인공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네, 소설을 읽고 질문하신 겁니까? 네,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플라톤의 이데아만 놓고 지금 작품 설명으로 조금 말씀을 주셨는데 플라톤의 이데아가 사물의 원인, 본질, 원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원형, 본질, 원형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훼손된다. 여기서 이미 답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이 작가님이 쓰신 작품의 주인공이 무엇인가를 꿈꿨는데 그것은 이제 재벌가라는 현실을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원형의 상태를 그대로 구현했는데 그 원형의 상태가 원형이면 상관없겠지만 역시 오염될 수 있는 네. 소지가 너무 높은 것이죠. 욕망으로 예. 가려진. 그리고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과 다른 환경적인 요인까지 네. 겹친다면 이건 필수적으로 어떤 그 긴장 상태를 향해서 네. 달려가는 폭주 기관차처럼 되지 네. 않을까. 네. 예. 맞게 네. 보신 것 같습니다. 예스. 네. 예스 여러분. 네. 아마 네. 그 이 소설 속에서 원형은 조건이나 환경이 자기가 어떤 노력이나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저절로 네. 바뀌면 가족 이데아가 실현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예. 참고로 이 소설은 스릴러고요. 예. 네, 결말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스릴러입니다. 네. 그럼에도 이데아가 필요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예. 저는 이데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제가 생각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데아는 플라톤적인 이데아, 저 바깥에 존재하는 모두가 정말 다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데아는 아니고요. 예. 오히려 심리학자 융이 말한 그런 자기 내부에 있는 그 원형과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데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모두가 다 똑같은 그 이상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자신 안에 가장 자신이 꿈꾸는 것에서 최상의 것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예. 노력을 추구하면. 네, 그래서 요즘 그 사람들이 이데아를 꿈이나 이상향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죠. 요즘은 좀 꿈이 사치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아, 네. 꿈이 사치다. 네. 예.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좀 슬픈 기분이 들더라고요. 꿈은 네. 정말 그 사치일까? 제 소설 속 배경은 가상현실 게임처럼 요즘은 좀 현실이 조금 많이 힘들 때 그 도망칠 수 있는 창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꿈이 사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꿈은 현실에서 자신의 어떤 현실을 바꾸려고 존재하는 것인데 그냥 이 현실 그대로에서도 그 현실을 좀 더 낫게 할 수 있고 현실 자체를 보지 않게 도망갈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에요. 꿈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요새는 꿈에 대해서 물어서도 안 되고 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도 마치 금기시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어떤 사람들 특히 또 현실이 너무 힘겨운 사람들한테는 그 꿈이 그 현실을 벗어날 방법도 타개할 방법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삶을 단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꿈을 꾸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그 12살 때부터 작가가 되기를 꿈꿔왔었는데요. 저는 그게 뭔가 있어 보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이 굉장히 힘이 들 때 나는 언젠가 작가가 돼야지라는 꿈을 꾸면서 그런 현실을 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는 꿈에 있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어른들이 자신의 욕망을 자꾸 아이들이나 또 그 젊은 청년들에게 주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 완전히 보장된 길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정말로 뭐 어떤 특정한 직업을 선택하면 어떤 특정한 길을 선택하면 마치 그 원전이 보장된 좋은 현실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이 더 현실적인 것에 그 매몰되게 되는 그런 매몰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편하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지금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네. 그 청년들이 더 이상 꿈꾸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거나 청년들의 현실적인 선택이 아닐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부모 세대의 불안이 아이들에게 젊은 청년에게 전염된 결과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자신만의 이데알을 꿈꾸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년들이 자신만의 이데알을 꿈꾸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네. 저희까지가 이제 소설 가족 이데로 보는 가족이라는 공동체와 욕망의 이데아 우리 작가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혹시 뒤에는 남는 페이지가 없나요? 다 있네요. 이렇게까지 해놓고 저희 해주신 말씀에 대한 해설이 이제 뒤에 PPT 한 2장 정도에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첫 페이지를 열어놓고 이제 작가님의 저희가 질문을 드리고 질문 드린 얘기에 대한 작가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궁금할 내용입니다. 보시는 분들이 안 읽으신 분들에게도 나 한번 읽어보고 싶어 라는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에게 자, 이 작품은 어떤 작품입니까? 가족 이데아라는 작품은 어떤 작품입니까? 일단 그 굉장히 계급적으로 하위 계급에 속하는 그런 불행한 가족이 나옵니다. 네. 이 불행한 가족이 자신들만의 이데알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점점 그 욕망했던 것들이 계속 실패에 부딪히면서 점점 파멸해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서브플롯으로는 그 메타버스적인 세계관을 그렸습니다. 네. 네. 드디어 저희가 이 책에는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책 표지에 메타버스 스릴러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도 함께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가족 이데아는 어떤 소설입니까? 줄거리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다면요. 주인공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설명은 별로 원하지 않으시는군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제가 책을 읽은 바로 소개를 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한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가족이 너무 미운 거죠. 싫은 거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게임에 들어갑니다. 게임에 들어갔더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와 관련된 부모 세대의 이야기, 자기와 관련된 형제 이야기, 자기와 관련된 친구 이야기, 부모 세대는 양갈래로 나뉘는데요. 엄마 이야기와 아빠 이야기, 그리고 이것을 전부 바꾸고 싶어하는 자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자신은 취직을 해야 하는 취준생 입장입니다. 자, 이런 상태로부터 이야기가 출발하면 엄청나게 많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요. 게임으로 들어가면 이 부조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이 주인공은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게임 역시 파국으로 치닫는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봅니다. 이 책을 읽은 제 자신에게 제가 주인공이라면 가족을 새로 싹 없는 것으로 하고 새로 가족을 맞이하고 싶은가? 이런 질문 하나와 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게임이라는 형식 이외에 무엇을 추구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 하나와 내가 대물림되는 운명의 사슬이 있다면 어떻게 그 사슬을 끊어야 하겠는가라는 것의 어떤 큰 세 가지 축으로 저는 이 소설의 줄거리와 핵심 메시지를 받아들였거든요. 그 이야기를 이제 질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가님께. 자, 소재에는요, 가족이 나오고 학교가 배경이 되고 고시원이 나오고 종교와 종교 시설, 또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대물림되는 어떤 운명의 큰 굴레 같은 것들이 소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소재는 어디서 가져오신 건가요?
가족은 이제 경험적인 과정이 하나 있을 것이고. 네, 네. 우선은 이제 그런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현실적인 어떤 세속적인 욕망에 기초한 어떤 이상적인 상태에 대해서 예. 가장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재벌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재벌 가족과 그리고 네. 공무원 시험에서 연이어 실패하는 음. 그런 청년 주인공의 원형을 이렇게 대비해서 예. 이야기를 그거 무슨 시작했어요. 말씀인지 알 것 네. 같아요. 저희가 보통 이제 살다 보면 돈이면 다 돼. 네. 지금의 이 고민은 돈이면 다 돼에 바로 그 돈이면 되는지 보자. 네. 라는 버전인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학교 이야기 되게 많이 나와요. 네. 학교에서 학교 폭력,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한 여러 가지 상황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네. 예. 이 가족이 그 문제가 계급적으로 하위 계급이기 때문에 어떤 가족의 불행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이 안에서 가족 간의 그 관계가 좋지가 않아요. 예. 굉장히 서로 소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그 환경에 놓인 가족 구성원들이 과연 각자의 일터나 학교 뭐 이런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어떤 다른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갔을 때는 예. 과연 어떤 그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그려보고 싶어서 예. 네, 가장 이제 학교에서 특히 많이 그런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배제가 되잖아요. 예. 학교라는 그런 공동체에서도 특히 그런 무리에서 배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극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학교를 또 그런 배경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제가 작가님 말씀을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족 안에서 소통이 없이 약간 소외된 그 구성원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학교에 가서도 네. 뭔가 자신의 의견을 잘 적극적으로 펼치거나 친구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과정의 그 경험, 네. 일종의 사회화의 경험이 결핍되거나 부족한 채로 학교 생활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라는 것도 다른 축으로 보자면 약간 인용될 수 있는 부분일까요? 되게 약간은? 적절한, 적절한 그런 속담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속담이지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시원 얘기가 나옵니다. 주인공은 왜 고시원 생활을 하죠? 이 고시원은 작가님에게 어떤 공간으로 그려지고 싶은 그런 곳일까요? 제가 고시원을 네. 또 물론 고시원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들은 많이 있긴 하지만 또 예. 제가 실제적으로 또 고시원에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고시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능적인 어떤 주거 공간으로서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기능적인 어떤 공간인 거예요. 공간이라고는 하지만 뭐 1, 2평 남짓한 그런 공간 안에 책상 하나 있고 침대 하나 있고 그게 다잖아요. 예. 어떻게 쉴 수도 없고 거기서 어떤 것을 꿈꿀 수도 없는 예. 저는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는 이제 여름에 모기를 많이 잡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네. 아무래도 그런 어떤 사람의 어떤 가능성을 꿈꿔보기 힘든 그런 환경의 조건으로 그런 고시원이 바로 생각이 났던 것 그렇군요.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이 이제 넷플릭스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고시원은 영어로 표현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라는 자막으로 번역돼서 해외에 나갔는데 그럼 그들이 듣기에는 어떤 인물이 나중에 부자인 걸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럼 그 기숙사 전체가 그 사람 소유였던 거야? 그러니까 작품을 오역하는 잘못 이해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시원을 해외에서도 이 이름만으로도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출시켜야 되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회적 부조리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그런 그 척박한 현실을 이곳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의미까지도 이제 알려줄 필요는 있겠네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어떤 건축학자 되게 유명하신 많이 매스컴에서 많이 그 나오시는 그런 건축학자 분이 계신데 원래 반지하 방이나 이런 고시원 형태의 그런 공간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는 없대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니까, 공간이어야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창고 거를, 개념이죠. 네, 그런 거를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을 살게 하고 심지어 그걸로 세를 받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많이 그 문제 삼아야 되는 것이고 해결돼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참고로 음악을 하지만 수년째 그 지하실에서 합주실을 운영을 했거든요. 네. 여름이 되면 그런 줄 모르고 갔는데 여름이 되면 장마가 있잖아요. 아침에 문을 열고 그 지하실 합주실의 문을 열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네. 이미 반쯤 물에 잠겨서 억지로 문을 열고 이제 전기를 먼저 내린 다음에 안에 있는 악기와 스피커, 앰프, 컴퓨터 이런 것들을 다 빼냈는데 이미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이제 흙탕물이 다 돼서 그 물을 다 이제 빼내고 다시 도배를 하고 장판했던 기억이 수차례 그런 일이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끝났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전히 진행 중일 것이다라는 대답이 돌아올 거라는 거죠. 진행 중인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조리한 어떤 현실에 대한 말씀을 또 해주신 것 같고 종교와 종교 시설 얘기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예. 2대에 걸친 얘기로 펼쳐지는데 그렇게까지 공들여서 이 작품에 종교와 종교 시설을 고발 혹은 이 본인의 의견을 타자의 입을 빌어서 작가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종교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실에서 뭐 어느 세대든지 간에 가장 도망치기 쉬운 창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마 종교가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참고로 이 작품 소설 가족이대에는 사이비 종교가 나옵니다. 예, 정통한 종교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뭐 종교인들을 모집하는 과정부터 수용한다고 하는 어떤 단체나 시설이다 뭐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강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이제 신념을 갖고 깊은 신앙심을 갖고 이렇게 현실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문제들을 극복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종교가 만약에 한 개인을 착취하고자 마음을 먹는다고 하면 그 개인은 과연 거기서 자유롭게 어떤 본인의 그 주체를 갖고 생활할 수 있느냐 사실은 그렇게 되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종교는 권력이 되기 쉽고 그런 것들을 그 구성원들에게 강요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특히 사이비 종교가 제가 이제 문제 삼은 건 바로 그 사이비 종교에서 보여지는 행태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다루고 싶어서 하나의 그 배경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부조리한 형태의 사이비 종교들이 있다면 그것이 타파되어야 되는 그런 이유를 가진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제 주변 지인들에게 추천을 했을 때 소설이 어떻게 이런 소설을 쓸 수 있지? 라고 질문해 주신 분들이 좀 돼요. 그 질문들을 제가 작가님께 옮겨드리면 이 소설의 영감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가족, 아싸, 가족, 자, 가족, 부조리, 가족 이렇게 써나갈 얘기가 없잖아요. 어떻게 떠오르고 어떤 장면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이게 뿌리가 싹이 되고 나무가 되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우선 제가 원래 그냥 어떤 소재에 대해서 쓴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옆집 아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스릴러로 이렇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게 5페이지짜리 소설이었는데 그거가 공모전에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공모전에 이제 막상 당선이 되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로 설정을 다시 세워야 되고 소설 한 편을 써야 된다는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출판사에서. 그래서 이제 다시 이야기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주제를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시간은 이제 촉박하고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제일 잘 쓸 수 있는 이야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 쓸 수 있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그냥 평범한 그냥 가족 이야기를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거기에 가상현실 게임이라는 것을 같이 접목을 시키면 어떨까 해서 이 소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글쓰기로 살짝 이 영감을 받은 부분이라는 얘기를
글쓰기라는 측면에서 하나 더 들어가서 질문을 좀 드리자면 이제 어느 새롭게 글을 쓰고 싶어하는 젊은 분이 있습니다. 작가님을 찾아와서 영감을 잘 받는 방법은 뭘까요, 작가님? 이렇게 여쭤본다면 어떤 답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역시 계속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되고. 예.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계속 생각해야 되고 네. 또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관련된 책을 많이 보고 또 작가님 말씀을 인용하자면 본인이 가장 잘 쓸 수 있는 소재를 우선적으로 네.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이 네.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도 네. 그 재벌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자료 조사를 막 할 거 아니에요? 네, 자료 조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재벌의 그런 밀접한 삶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뉴스 기사를 되게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되게 그런 뭐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재벌이 네. 재벌 3세가 그런 어떤 뉴스 기사를 봤더니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재벌이 뭐 어디 방문했는데 예. 국산차 뭐뭐를 끌고 왔다고 하더라. 예. 이런 게 이제 뉴스 기사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가 봐도 재벌 3세인데 예. 정말 차가 국산차 그거 한 대만 있을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뉴스 기사를 실었을까? 그런 의문을 생각하면서 상상을 하다가 예. 그 배경에는 이러이러한 배경이 있지 않을까 해서 실제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상상한 부분을 소설 속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어떤 근거와 음. 또 제 상상을 바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글은 써야 되고 영감이 안 떠오릅니다. 그럼 잠깐 집필을 중단. 예를 들면 그 김동식 작가님 같은 경우 제가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인터뷰를 드렸는데 글을 그렇게 그 집착적으로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3일에 한 편씩 초단편 소설을 쓰는데 그럼 6일이면 2편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그 6일째 되는 날 2편을 몰아쓰기도 한답니다. 5일을 놀고. 그러니까 최대한 그 본인이 집필에 대한 부담을 덜 느끼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래도 영감이 떠오르고 집필을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네. 그분도 네. 작가님도 네. 영감이 떠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원래 영감은 안 떠오르는 것 영감은 같아요. 안 떠오릅니다. 영감은 안 좋은 말씀 떠오르고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은 정말 네. 어떤 생각하시고 사고하시는 부분에서 정말 타고나신 분인 것 같고요. 소설적 사고를 이미 가지고 있다. 네. 예. 근데 저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그 반대 성향으로 써야지 뭐가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굉장히 그냥 체감적으로 네. 노는 것은 제 불안한 성격상 그게 되지가 않아요. 막 놀다가 쓴다? 이거는 저는 되지가 않고요. 뭐라도 일단 생각한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 일단 써놔야 쓰면서 방금 생각한 것이 얼마나 지금 이야기거리로서 쓸만한지도 알게 되고 저는 그 육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체감해야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더 영감이 더 발생하기도 하고. 공부할 때 보통 어른들이 하는 말이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야. 네. 앉아 있어야지 공부를 하는 거야. 이런 말씀으로 인용하자면 글은 엉덩이로 쓰는 거야. 네. 제가 딱 그런 앉아 성향인 있어, 것 같아요. 앉아 있어야 그냥 글쓰기가 되는 거야. 네. 이렇게 한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소재 발굴에 있어서 소재는 이제 널려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영감이 글쓰기에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미 이성적으로 발굴한 소재만으로도 글쓰기는 가능합니까? 영감은 막 우리가 막 되게 막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성적인 그거 자체가 이미 그 사안에 대해서 생각해봤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소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이성적인 어떤 소재를 이성적으로만 쓰면 당연히 소설이 안 되고요. 재미가 없거나 네, 그렇죠. 이미 다른 것과 비슷해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냥 뭐 하나의 그냥 인문 서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소설이 되려면 이제 당연히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고 인물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소재에 대한 상상을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인물이 되어서 상상을 해보고 그 사건에 대해서 계속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떻게 이야기가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상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창의적 순간에 본인에게 있는 그 상태 자체를 영감이라고도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군요. 좀 이런 말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막 벼락이 치듯이 팍 오는 게 아니라 내가 A와 B를 어떻게 연결시킬까 이 연결시키려고 고민하는 동안에
만들어진 내 안에서의 어떤 네, 분위기. 정말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소설 쓰기 과정은 어떠셨습니까? 뭐 하루에 몇 시간, 몇 페이지, 뭐 꼬박꼬박 쓰시는 분도 계실 거고, 네, 네. 막 일필휘지로 네. 일주일 만에 장편 한 권을 썼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네. 일단은 6개월 안에 소설 한 편을 완성해야 됐기 때문에요. 예. 6개월의 소설 한 편을 완성. 네, 예.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6개월이 걸리지 않고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아, 계약은 6개월로 해놓고 네, 완성은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네. 그럼 중간에 계약 파기 얘기 안 나옵니까? 다행히 안 작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다시 그냥 새로운 이야기를 쓰라고. 덕분입니다. 네. 네. 사실은 그래서 가족 이데아가 나오기 전에 다른 이야기를 쓰려고 했었고요. 그거를 썼던 거를 무산시키고 예. 네, 가족 이데아 이야기를 네. 쓰기 시작한 뒤로 음. 8개월이 걸렸어요. 네. 이 얘기도 김동희 작가님이랑 똑같습니다. 뭐냐면 네. 자기 하드디스크에 미완성 작품이 많이 쌓여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하드디스크 잃어버리지 마세요. 잃어버리면 제가 가져간 겁니다라고 물어봤는데 미완성 작품은 미완성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훔쳐간다고 작품이 제대로 되지는 않아요. 맞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지금 그 말씀이신데 네. 그렇다면 이 작법, 소설 작법을 나는 이런 소설가의 이런 작법은 참고할 만한 것 같다. 소개해 주시고 싶거나 예를 들면 레퍼런스로 삼는 작가가 있거나 영향받은 작가들이 있다면 그들의 작법에 대해서 잠깐 더 소개해 주시면 글쓰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소설들이 다 영향을 주지만 저는 특히 이제 스릴러 소설이라는 장르적인 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네. 스릴러 소설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그 의무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스티븐 킹. 네. 스티븐 소설을 많이 봤어요. 음. 근데 스티븐 킹 소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주인공의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파고들어요. 네, 그래서 감정을 굉장히 극대화시키고 이 작가가 정말 이 주인공이 돼봐서 생각을 했구나. 이 주인공 속에 들어갔다 나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인공 뭐 다른 또 각각의 인물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걸 쓸 수 있게 하는 거는 역시 감정을 기술했을 때 그게 효과가 발휘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설을 읽을 때는 감정을 읽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캐릭터의 감정을 읽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그 인물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쉬운 거는 제가 이제 아무리 사람들을 관찰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내면까지는 제가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가장 쉬운 대상으로는 바로 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네. 저 이제 스스로의 성격을 계속 관찰을 해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분할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스티븐 킹의 작법을 참고하고 네. 장혜림 작가를 관찰하라. 네, 이렇게 스스로-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작가님이 아니라 네. 누구라도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네. 것이 네. 좋은 작법으로 활용될 네. 수가 있다. 실제로 네. 봉준호 감독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얼핏 그냥 여배우의 어떤 음. 여배우가 어떤 그 영화 해설하는 예. 그런 것에서 얘기를 했는데 감독님 안에서 저렇게 많은 캐릭터가 나왔다 이제 이런 얘기에서 어떻게 딱 그거를 캐치해가지고 그렇구나 봉준호 감독님도 자기 안에서 자기 안의 성격을 되게 분화시켜서 그거를 캐릭터화 시켰구나 그런 힌트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좀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뭐 원영, 뭐 지희, 그다음 네. 원영 동생 원미, 그다음에 원영의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이제 종교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네. 아내, 또 원미의 친구들, 학교 친구들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제 안에서 그 모든 인물들을 다 끄집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끄집어낸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그 인물이라는 거는 또 한 캐릭터를 하나의 유형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 인물처럼 생각을 하려고 하고 그 인물이 되어서 행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각각의 캐릭터가 다 하나의 인물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이제 마지막에 질문 드릴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요. 보통은 주요 서사를 담당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이 인물에게는 위대, 아래대, 또 좌우, 뭐 형제대라든가 친구라든가 동료, 또 이들을 축으로 한 사건이 벌어져서 이 인물 중심으로 흘러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한 인물에게 서사가 있다는 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적인 몰입을 유도하니까 작품을 읽는 데 되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가님 작품은요. 모두에게 서사가 있어요. 네. 특별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한 인물에게 서사를 줌으로써 네. 작품의 흐름을 아주 맹렬하게 이끌어가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네. 네. 모두에게 서사를 부여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어떻게 보면 약간 전략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한 인물로만 계속 끌고 가면 지루해지기가 일단 쉽잖아요. 그런데 네. 캐릭터를 다변화하면 일단 그 캐릭터는 새로운 인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이 더 가게 되고 네.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다변화시키면 또 어려운 점이 뭐냐면 네. 그걸 하나의 이야기로 통일시키는 게 또 굉장히 그렇죠. 어려운 네. 일이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이미 주제적인 게 그 약간 뼛속 깊이 있어서 그거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작가들마다 다 자신의 장점이 있겠지만 네. 저는 그런 캐릭터를 다변화하는 게 저한테는 가능했던 것 같고 그래서 또 오히려 주제를 담기에도 그게 적당했던 것 같아요. 좋았고. 네, 이런 인물들이 한 인물의 관점만 생각하면 이 인물의 시선만 옳은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각자 인물들의 그런 관점을 다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작품에서 지금 저희가 나눈 얘기는 가족이 되라는 작품에 흥미가 생기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각각의 서사를 가진 주요 인물뿐만 아니라 서브에 해당되는 인물들까지도 각각의 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흐름이 있으면 이렇게만 읽으시기가 되게 쉽단 말이죠. 소개되기가. 근데 제가 스포일러 직전까지 하나 말씀드리면 역할 바꾸기가 진행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누가 주인공인 거지? 라는 지금 이 말씀이 단순히 주변 인물이 자기의 서사를 갖게 됐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서사를 가진 인물이 서사가 있어야만 캐릭터가 바뀌었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신 말씀대로라면.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읽는 분들이 착각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라쇼몽이라든가 뭐 7인의 무슨 황야의 무법자 이런 거 생각하면 주인공들이 한 사건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각각의 그 배경을 지닌 인물들이 저 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은행을 털든 뭐 살인 사건을 해서 누명을 씌웠는데 그 누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든 이 집단이 하나를 향해서 돌진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작가님은 그게 아니라 주인공이 바뀌어버립니다. 네. 주인공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당황하는 시점으로부터 근데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전 단계 기술에 놓은 서브 인물이었던 것 같은 인물의 서사였던 겁니다. 이 서사가 인물이 바뀐 이후에도 새로운 과거의 서사와 앞으로의 서사가 만나는 지점으로부터 새로운 서사를 향해서 출발한다는 이런 이건 너무 그 뭐랄까 신의 한 수였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다행히 네. 네, 이야기가 잘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거 자기 자랑. 아니, 내가 잘했다. 아니요, 다행인 네. 것 같아요. 다행인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정말 될 수 네. 있을까? 편집자 네. 네, 출판사 편집자님도 굉장히 이렇게 이 얘기가 진행되면 재밌긴 할 텐데 네. 과연 이게 나중에 정말 결말로 갔을 때 하나로 이어질까 바로 하는 그겁니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네.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뭐 어떻게 해요? 써야죠. 그러니까 이야. 이제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가족과 세상과 부조리를 맞닥뜨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뭐 과거의 영화들 가운데는 페이스 오프라든가 뭐 막 얼굴이 막 바뀌는 그 영화 배우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영화 같은 그런 영화들을 떠올리시면서 이 화자가 과거에 어떤 서사를 가진 인물인지를 맥락적으로 파악하시면 이건 진짜 빠져나올 수 없는 소설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계획하고 계신 다음 소설이 있다면요? 다음 소설은요. 보호 종료가 아니, 된 없으면 없다고 해도 됩니다. 있군요. 네, 있어요. 있으시군요. 네. 궁금합니다. 네.
보호 종료가 된 고아 이제 청년이 네. 한국 신화적인 괴물을 만나면서 펼쳐지는 그런 밝은 이야기입니다. 아, 밝은 이야기군요. 네, 한국 신화 보호 기간이 보통 18살 어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 네. 그 보호종료 아동들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시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이 있겠죠. 18세가 되면 뭐 몇백만 원 들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이 시설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 한다는 얘기를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소설적인 어떤 소재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은 이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함인가요? 이 둘 다의 목적도 또 있을 텐데요. 네, 네. 둘 다의 둘 다의 목적. 이분들에게 위로도 드리고 희망도 드리고 지금 기성세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의미로 이걸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목적론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네. 저는 그냥 고아 네, 고아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쓰게 된 관심을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네. 작품을 쓰시고 싶으시다는 거죠? 네, 그 네. 고아가 괴물을 만나는 이야기를 괴물이요? 네, 봉준호로 돌아오니까. 그런 괴물은 네. 아니고요. 네. 네, 밝은 이야기예요. 그 밝은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해주신 다음에 네. 밝은 이야기 아직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밝게 쓰고 싶다. 네, 밝게 쓰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괴물도 우리나라 괴물도 많이 있을 것이고 뭐 설화 속의 괴물, 전래 동화 속의 괴물, 뭐 외국의 괴물, 가깝게는 뭐 우리가 일본의 괴물에 대해서도 뭐 애니메이션으로 본 게 있으니까요. 또 뭐 중국에서 전해져 있는 괴물도 있을 것이고 또 한동안 우리가 막 뭐 북유럽의 이야기들 막 습득하면서 그 괴물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지금 관심 가지고 계신 괴물은 또 동양의 괴물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책을 최근에 10권을 샀어요. 네? 괴물 관련 한국 괴물만 보고 계시면 정서적으로 조금 괜찮으십니까?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네. 그런 어떤 신화적인 어떤 존재, 한국 신화적인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또 그려보고 싶은 굉장히 원형의 이야기를 담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책을 읽으려고 읽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가족이 대하로 보는 여러 가지 이야기와 함께 이제 계획하고 계신 장희림 작가의 다음 소설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제 인사 말씀만 남았습니다. 네.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 말씀, 인사 말씀 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아주 간결하게 또 말씀 주셨는데요. 장희림 작가와 함께한 이 시간 인문 강좌 감성문학교실 오늘 시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